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혹시 르네상스형 인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 분야의 정통한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오늘 모실 유시민 작가가 그런 분입니다. 한때 정치인과 장관직을 수행하기도 했고 또 여러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연계, 방송계에서 섭외 1순위로 꼽는 인문학 강사죠. 그런데 요즘은 또 과학에 제대로 꽂혔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수학과 과학을 싫어했다는데 나이 들어 수학, 화학, 물리학 등 머리 아픈 이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칭 지식 소매상 유시민 작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수식어를 붙이는데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이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니 뭐 제가 고맙죠. 참 그 알릴레오에 제가 나갔을 때는 이제 진행을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입장이었는데 또 이렇게 바뀌니까 떨리네요. 릴렉스. 이번에 이제 책을 내셨어요. 예.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벌써 베스트셀러 뭐 1등 됐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봤어요. 외적인 어떤 뭐가 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죠. 이른빨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냈다 하면 이렇게 다 뭐 역사의 연구, 뭐 나의 한국 현대사,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뭐 그냥 다 족족 다 베스트셀러 아니었습니까? 좀 비판적으로 평하는 분들 표현으로는 이제 제가 방송 출연도 좀 종종 하고 이러니까 일종의 스크린셀러, 책이 내용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유명해서 책이 많이 나간 거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베스트셀러는 돼도 스테디셀러는 안 되죠. 근데 꾸준히 팔리시잖아요. 뭐 최근에 또 그 유럽 도시기행도 잘 나가고 계속. 야, 이거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아마 과학 붐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 좋죠.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제 문과인데 뒤늦게 과학책을 읽으면서 이거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네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되게 알면 신기한 내용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렇게 평생 저는 인문학 분야에서만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과학이 새로운 답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줘요.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질문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알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 같은 문과 독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 책을 읽지 않던 분들이 혹시라도 이 책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좀 과학자들이 쓴 그런 좋은 책들을 읽게 되면 좋은 일이죠. 그거는. 근데 우리 유 작가님은 이제 경제학 전공하셨고 예. 경제학은 그래도 뭐 수학 같은 걸 좀 하고 중고등학교 때 그 이과 그 수학이나 과학도 잘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간 거죠. 저도 수학을 잘했으면 뭐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죠. 수학에 재능이 없으니까 문과를 갈 수밖에 없어서 문과를 갔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문과를 간 사람을 제가 운명적 문과라고 이제 예. 수학을 못해서 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과학도 힘들어해요.
수학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과학은. 근데 수학, 과학을 다 못하고 어떻게 그럼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학 시험은 또 봤죠. 수학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수로그 함수 문제나 미적분 문제 같은 거를 그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문제 푸는 법만 암기해서 그렇게 해서 시험이 봐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수학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것을 어떤 자기의 학문 연구의 도구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쓴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수학이나 과학을. 그 수학을 좋아하면 정상은 아니죠. 네. 아니,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것 중에 어느 게 제일 재밌습니까? 공부를 해보시니. 그러니까 문과들 인문학 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생물학이 저도 나아요. 생물 선택했거든요. 그거 외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랬던 거 그렇기도 하고 생물 중에는 동물이 있고 우리 인간도 동물의 한 종이니까 아무래도 생물학은 인문학과 공통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아, 그러네. 네, 그 친화적이죠. 그래서 인문학자하고 생물학자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원래 옆에 있는 나라끼리 전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문학과 생물학이 되게 가까운데 아하. 그래서 물리학자하고 뭐 인문학자가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지만 생물학자하고 인문학자들은 엄청 싸웠습니다. 최근 한 몇십 년 동안. 이 책에서는 보니까 화학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도 쓰셨던데. 그럼요. 화학이 억울하죠. 어떤 면에서 억울하시고? 화학하면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나쁜 거는 다 화학이 붙어 있어요. 예, 뭐 화학약품, 그 농약 이런 것도 다 화학약품이고요. 예전에 화학 조미료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화학을 어떤 인공하고 비슷한 말 또는 천연의 반대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학은 나쁜 거, 그 반대에 있는 천연은 좋은 거. 그렇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화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일종의 화학 공장이거든요. 세포가. 우리 세포가 전부 화학 공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비슷해요. 사실 모든 물질이 다 화학의 세계에 있는 거죠. 이 화학이라는 학문은 물질의 조성, 변화,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이건 전부 물질이에요. 물리학에서는 그런 물질의 어떤 성질을 다루지 않거든요. 그걸 운동을 다루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다루는 건 다 화학이니까 우리는 완전히 화학의 세계에서 살죠. 그렇구나. 네. 여자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초 화장품 바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샤워하면서 샴푸, 그 헤어 컨디셔너, 립스틱, 선크림, 옷도 다 화학. 옷도 거의 다 화학 제품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화학에서 시작해서 화학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화학이 억울하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해낸 물질 중에서 자연이 잘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물질들이 있고 그게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어떤 나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이제 실생활에 써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거 전형적이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죠. 화학에 대해서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화학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 책을 그냥 대충 이렇게 언뜻 봤는데 되게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네. 근데 저 수준에서 저도 이제 문과 나온 사람으로서 이해가 대략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 작가님 글의 특징이기도 한데 쉽게 쓴다는 거죠. 그게 아마 책이 좀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어려우면 잘 안 팔리죠. 글은 원래부터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쓰셨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글 좀 쓴다는 소리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소리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우리 글 잘 쓰는 누이들 틈에서 자라가지고요.
저는 글을 유시춘 선생님이 글. 거기도 그렇고 뭐 다 되게 고등학교 때 학교 문예부장 했던 누이들이라 아래 위로 다. 그래서 저는 뭐 글 쓰는 축에 못 겪고요. 네. 근데 언제 알았어요? 내가 좀 글줄 꽤나 쓰는구나. 그거 보니까 대학 다닐 때 뭐 대학에서 쫓겨나서 뭐 그때 민주화 운동이라고 뭐 이상한 조직 만들어가지고 유인물 뿌리고 다닐 때 이럴 때 유인물 많이 썼어요. 예, 그때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보면 네. 다른 친구들이 잘 못 쓰더라고. 써보니. 예, 써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제가 쓰게 됐어요. 네. 그게 유인물을 만든다는 게 뭐 그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이럴 때니까 뭐 독재 정권 타도하자 뭐 얘네 나빠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그 한 쪽짜리 유인물에 이제 팩트도 담고 사실도 담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담고 무슨 약간 선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선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짧은 분량, 적은 분량에 여러 요소들을 다 집어넣는데 사람들이 읽을 만하게 써야 되죠. 그렇죠. 그 어려운 학술 용어나 이런 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쉬운 그 단연간 그런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아니 되게 운동권 학생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근면 성실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네가 이번에 해라. 아니에요. 근면 성실해요. 되게 성실하셨나 봐. 근데 그게 다 같이 초안을 써오기로 했는데 네. 가보면 저만 써온 경우가 그러니까. 많아요. 네. 성실보다는 약간의 범생이 기질 같은 게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또 그래요? 예. 뭐, 하기로 한 거면, 그래도 하긴 해야지, 뭐 그런 거.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까? 성실한 학생이었습니까?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 기질이 약간 있었다는 거지, 숨겨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죠. 뭐 학교도. 학생회장이나 뭐 반장이나 이런 거 하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아니요.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 때 반장 해본 거 말고는. 네. 인싸가 아니었네. 예, 저는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중학생 때는. 예. 수줍음도 타고 뭐 애는 뭘. 예,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성격이 소극적이었는데 중2 때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무슨 계기로? 이제 어떤 친구가 저를 몹시 괴롭혔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따네. 왕따가 아니라 이제 지속적 괴롭힘? 한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몸으로 충돌하는 일이 있었고 운동장에서. 싸움을 하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교실에 걔가 연필깎이 칼로 나를 잡고 위협하는 사건까지 갔어요. 네, 좀 심각했는데 그러네. 사태가. 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물론 이제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애가 다른 반으로 이제 반을 옮기고 저는 그냥 원래대로 있고.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도 좀 더 열심히 이제 활발하게 놀고 의사 표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때부터 약간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학폭 그 친구가 그 천적의 역할을 했네.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변하는 계기가 됐으면 저를 왜 괴롭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 없어요. 그냥 네. 만만해 보였던 거죠. 네, 그랬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역시 우리 유 작가님 하면 항소 이유사 아닙니까? 그 옛날 일인데 뭐. 예. 이게 듣기로는 그야말로 일필휘지를 하셨다. 그게 그 A4 용지로 한 100장 분량을. A4 용지 100장이 아니고 200장 원고지 100장 정도 분량인데. 예. 그게 일필휘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써야 돼요. 고치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고치는 게 안 돼요. 먹지 깔고 뭐 쓰는 PC에 거라.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먹지를 깔고 쓰는 거라 안 나오는 볼펜으로 쓰는 거라 교정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걸 썼기 때문에 그냥 쓸 말을 머릿속에 미리 다 생각을 하고 며칠 동안 그러고 옮기기만 한 거죠, 나가서. 네. 그리고 그걸 머릿속으로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갖고 가신 거네. 할 말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간절하면. 네. 그 문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뭐였죠? 예, 이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런 문장인데 그게 제가 어느 책 러시아 소설의 발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평한 글에 인용돼 있던 문구였어요. 근데 보는 순간 되게 꽂혔죠. 네크라소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누가 알려줘서 러시아 문학 전공한 분이 알려줘서 신문 열람실 또는 신문 검열실이라는 제목의 시에 있는 한 구절이었더라고요. 그게 짜르 체제 러시아에서 신문을 검열하는 황제의 검열관들이 근무하는 그 검열실의 풍경을 묘사한 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을 잘 쓰시는 비결이 책 읽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독서를 많이 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한 요소죠. 그러니까 글을 쓰려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는 언어가 없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려면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내가 객관화하려면 어떤 문장으로 쓰려면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 수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말하고 살아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그 의의들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되죠. 뭐 듣는 것도 나쁠 건 없죠. 요즘 말... 오디오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리고 듣는 거는 스쳐가죠, 소리가. 문자 텍스트가 만들어진 것은 소리로 된 텍스트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문자 텍스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먼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흩어져 버리는데 문자는 거기 인쇄되어 있으니까 여러 번 볼 수 있죠. 자기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글을 쓰려면 이제 집 짓는 일에 비유하면 집을 지으려면 건축자재, 건자재가 있어야 되죠. 건자재가 어휘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모으려면 책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책은 원래 어릴 때부터 뭐 좋아하는 편이었으니까 부지런히 제일 심심할 때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책 읽는 거니까요. 제일 저렴한 엔터테인먼트. 결국 이 뭐 글쓰기라는 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 읽기에서 이제 나온 건데 작가님은 독서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들 이렇게 하십니까? 책 읽기,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사실은 제가 돌이켜보면 사는 것도 대체로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았고 별 계획 없이 책 읽는 것도 그냥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했는데 8살 돼야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생일이 7월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교장 선생님 방에 가서 책도 막 읽어 보이고 이랬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울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예. 그때 유치원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너무 심심하니까 학교를 가고 싶은 거죠. 야, 또 그런 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었네. 예. 그래서 울면서 집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어린이 신문하고 어린이 잡지를 구독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뭘로 책 읽기를 시작했나 생각을 해보면 어린이 잡지하고 어린이 신문으로 이제 문자 텍스트 읽는 걸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소년 무슨 일보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소년 한국일보도 있고 뭐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일보가 1등 신문이던 시절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 2살 터울로 누이들이 위에 막 있고 이래서 누나들이 읽던 책이 집에 막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무렵에 서유기 이런 거 세로 쓰기로 된 거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뭐 빨강머리 앤 소공녀 이런 거 그것도 읽었어요. 뜻도 잘 모르면서 제이네어도 읽었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어요. 그리고 무협지 만화책도 엄청나게 봤고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생들 하숙을 쳤는데 그 고등학생 형들이 있었거든. 그 형들이 만화책 빌려오라고 심부름 시키면 만화책 빌리러 가서 우리 읽는 것도 빌려오고. 그러니까 스포츠 만화 이런 것도 엄청 읽었고요. 무협지 만화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중학생 때는 학교가 도서관이 꽤 큰 도서관이 있어서 추리소설을 몇백 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읽고 추리소설만. 중학교 때. 예, 중학교 1, 2학년 때. 오. 그러니까 뭐 코난 도일, 뭐 아가사 크리스티 이런 것들, 궤도루팡 시리즈 이런 그때는 것들 고등학교 입시가 없었나 보죠? 있었죠. 그때까지만. 저희 중3 때 입시가 없어진다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학교 가면 시간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추리소설을 읽고 빌려다가 집에서 읽고 이렇게 했어요. 아, 되게 여유가 있었네. 그때는 그때는 다 그랬어요. 뭐 공부하는 애들 몇 명 없었어요. 이제 본격 독서는 대학 들어와서 서클에서 무슨 노동 문제, 농업 문제, 뭐 혁명사, 무슨 경제학 이런 것들을 테마 정해서 이제 매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하셨구나. 예, 이제 그런 교양서, 인문 교양서들은 대부분 대학 들어온 후에 이제 그 일본 읽었고. 책도 읽고 막 그러셨나요? 그렇죠. 일본 그때는 우리나라가 출판 검열이 많을 때여서 일본어판 책을 꽤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일본어 책 읽으려고 일본어를 이제 선배들한테 배웠죠. 그렇게 해서 일본어판 책도 꽤 읽었고요. 그리고 뭐 되는 대로 읽는 거죠. 뭐 저는 사실은 무슨 추천 독서 리스트 뭐 이런 거 별로 믿지를 않고요. 그런 거 되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자기 광 내려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 특히 고전 오래된 거, 2000년 된 거, 1500년 된 거 이런 거 있죠. 그 읽을 거 별로 없거든요. 거기 보면 다 헛소리가 엄청 많아요. 그때는 진지하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시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플라톤 책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 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뭐 한때는 뭐 사람은 물이다, 뭐다, 뭐 네. 이런 거 하고 막. 들을 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이라는 면에서 보면 지식 정보라는 면에서 보면 되게 원시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거를 잔뜩 추천도서 백선 이래갖고 넣어놓으니까 아니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변명 같은 책을 뭐 중학생 고등학생 보고 읽어라 그러면 그 고대 아테네의 역사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으면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한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보여주기식 독서 이런 거는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밌는 책을 읽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그냥 니들이 알아서 읽고 싶은 책 읽으라고 이렇게 그렇죠. 하셨나요? 그냥 뭐 괜찮은 책이다 싶으면 한번 권해보고 싫다 그러면 말고 그러면 본인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저희는 다른 거 뭐 옷 사달라 뭐 사달라 이런 건 별로 안 하는데 책 사달라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장바구니 사면 알아 엄마가 가서 결제할게. 그렇게 해서 책 다 사주죠. 그게 뭐 독서 지도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돼요. 만화도? 예, 만화도 괜찮고요. 저는 뭐 텍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저도 못 읽는 책이 있거든요. 도저히. 문학 작품 중에도. 카프카 제가 못 읽어요. 잘. 카프카의 작품 중에서 어떤 거는 읽을 수 있는데 카프카의 변신 같은 거 읽으면서 너무 끔찍해서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굳이 뭐 이런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고. 아, 그런 건 안 읽어도 된다. 예, 그리고 뭐 섬 이런 작품은 완독에 3번 실패했어요, 제가 안 돼가지고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가 싶어서 독일어 원서로도 도전해봤는데 읽을 수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소설이 있죠. 호밀바테 바스콘 이런 거 전 못 읽어요. 그 유명한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있고 유명한 소설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못 읽어요. 지겨워서. 그거 뭐 어떻게 담임 선생님 감기 걸렸는데 뭐 거기 가서 이야기 하고 나오는데 막 10페이지 넘어가고 어떤 등장인물이 잠자리에 드는데 침대까지 가는데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는 이런 소설은 제가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강요하면 안 돼요. 자기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나하고 궁합이 맞는 책은 저는 장르를 불문하고 뭐든지 괜찮다. 난 유 작가님도 못 읽는 책이 있다고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네요. 예, 저 헤겔 칸트 이런 거 못 읽어요. 다 읽는 줄 알았지. 저는. 아니야. 전 니체도 못 읽어요. 니체 좋다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예. 니체 좋다는 사람 많던데. 예. 칸트는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아, 니체도 어려워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과학책은 언제부터 읽으신 거예요? 과학책은 제가 나이 50대에서부터 읽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읽은 기억나는 과학책이? 그게 이제 리처드 파인만의 구술 자서전인데 파인만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게 재미로 읽었죠. 그냥 전기인 줄 알고.
예, 전기는 전기니까. 맞는데 거기 뭐 과학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고 조금밖에 없고 사람에 대부분 관한 얘기. 이렇게 뭐 자기 동료들 뭐 금고를 몰래 따가지고 놀래킨 얘기, 뭐 일본인 주산 마스터하고 암산 대결한 얘기, 뭐 파인만의 얘기. 예, 술집에서 여자 꼬시는 얘기,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읽다가 이제 제가 이게 진짜 과학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그 인문학자들을 보고 거만한 바보라고 해놓은 대목이 있어가지고. 인문학자들이 바보들이다. 거만한 바보다. 예. 파인만 얘기. 자기가 어떤 토론회에서 만난 인문학자들을 가리켜서 거만한 바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보는 괜찮은데 대화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뭘 잘한다고 믿고 있는 거만한 바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본인을 투사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말이 너무 심하잖아.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래서 과학책 다른 거 뭐 그 이제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나 혹은 뭐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런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바보 맞더라고요. 거만한 바보예요. 예. 저도 그 범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동안에 과학자들이 우리 문과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짬짬이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제 문과 남자의 이제 과학 공부라는 그 얘기예요. 제가 과학책 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오늘은 다 돼서 이제 요 책 내용은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워낙 얘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지금 시간이 요 얘기는 못 듣고 지금 다 지나서. 네, 그러시죠, 그럼.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책을 쓴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유시민 작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인문학자는 거만한 바보다라는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말에 발끈해서 과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얘기를 들었는데요. 평생 인문학도로 살아오다 나이 들어 과학 공부를 시작했으니 아마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성찰과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처럼 자신이 거만한 바보임을 알게 됐다는데요. 오늘은 유시민 작가가 과학 공부를 하면서 자신과 삶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유시민 작가 다시 모셨습니다. 제 프로에서 또 이게 유시민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내가 얘기할 줄은 정말. 저희 한 2년 다 돼가거든요. 예, 꽤 되셨더라고. 예. 계속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또 모셨습니다. 어제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문과 남자가 왜 과학 공부를 해야 됩니까? 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좀 바보로 남는 거죠. 바보로. 예. 어제 얘기한 그 거만한
바보라고 예, 하셨 그만하지 않아도 바보는 바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바보는 몹시 곤란해요. 그만한 바보는 남한테 폐를 끼쳐요. 또 자기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안다고 거죠. 생각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해서 누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예,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뭐 남한테 피해를 줘요. 근데 그만하지 않은 바보도 바보는 바보거든. 그 전까지는 바보였어요. 이 과학책 안 읽을 예, 때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보를 면하기 위해서 과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바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거만한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이 거만한 바보도 심지어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이 거만하지 않은 바보도 자기가 바보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별로 불편하지 않게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바보가 아님을 알면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예. 내가 바보가 아님을 알면. 일단 바보인 줄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바보가 아니게 되려면 자기가 바보인 걸 알아야 돼요, 우선. 예. 저는 그 단계가 안 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보인 줄부터 알아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바보를 면해야 되겠네. 그러면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이제 독일에 가서 석사도 했고, 그 경제학도 저는 인문학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은 다 인문학이다. 저는 그렇게. 사회과학이 아니고 그것도 인문학, 그냥 인문과학에 다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이제 이 무슨 경제학, 경영학, 뭐 이런 사회학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되게 과학자가 부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다?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에서 사회과학이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네. 엄격하게 말하면 과학이 아니죠. 소위 사회과학이 연구하는 대상이 인간과 사회인데, 네. 그거는 물질을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현상이나 뭐 인간 이런. 그 자체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이 만든 질서와 제도, 그런 인간이 창출해낸 문화 양식, 인간 사이의 관계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거를 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마치 자기네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가진 거죠. 저는 인문학은 넓은 의미의 인문학이죠. 사회학을 포함한.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은 진리를 밝히는 학문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지. 그게. 그러니까 그 인문학이는 넓은 의미의 인문학이에요. 제가 쓰는 많은 사회학을 포함한. 그냥 인간과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럴듯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학문이에요. 그 듣고 보니 그럴듯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 이게 아니고. 그게 절대적인 어떤 진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면 그럴듯한 걸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들이 다 배척하면 그런 이제 틀린 이론처럼 되는 거고. 진리까지는 아니어도 뭐 진실에는 도달할 수 있겠네. 그것도 저는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의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과 인간이 만든 사회를 연구하는데 인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인간이 무엇인지 묻지 않거든요. 늘 묻는데 나는 누구인가? 인문학의 첫 질문이라고. 어떤 철학적 정체성을 묻는 거지. 물질로서의 어떤 물질적 존재로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뭔지를 알아야 그럼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야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인간에 대한 모든 질문의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될 것이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인가? 예, 우리는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를 기본으로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 인문학의 질문을 소화해내는 게 맞는데. 그럼 기초공사 없이 우리는 그냥 그 위에 저기를 인문사회과학을 한 거네요? 네, 공중에 매달아 놓은 집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학 공부를 해보니. 좀씩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대상을 물질로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할 때도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보고 연구를 해요. 그렇게 보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이제 여러 층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러니까 유전자가 조합한 생존 기계다. 이게 진화 생물학의 관점이고요. 인간은 세포의 집합이다. 이게 전통적인 생물학의 대답이고요. 그다음에 물리학으로 더 내려가면 더 베이스로 바닥으로 더 내려가면 인간은 원자의 집합이에요. 특수하게 배열된 원자의 집합. 일단 일시적으로 모여 있다가 한 100년도 못 지나서 다 흩어지는. 그럼 거기에 무슨 존엄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인문학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원자의 집합이다. 인간은 세포의 집합이다. 인간은 유전자가 만든 생존기계다. 근데 이 생존기계 원자의 집합이고 세포의 집합이고 유전자가 만든 생존기계인 이 인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존재하지?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인문학의 질문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자들이 묻지 않는 입에 올리지 않는 질문들이 그 밑에 이미 있는 거예요. 예, 있다는 전제를 두고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품은 이 사유의 주체. 이걸 이제 철학적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루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렇죠. 인문학의 질문은 인문학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답을 찾을 때 그 바닥에 놓여 있는 질문들을 모르면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럴 때 그 과학적 지식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의 시대에는 과학과 인문학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죠. 그게 같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막 말하고 플라톤도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시대가 이제 기원전 그때가 5세기거든요. 천체의 질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고 이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뭐 사원소설이다 뭐 원자론이다 이런 게 막 나올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뇌에서 이루어진다는 의사들의 교과서도 있을 때고요 이미. 그럴 때인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을 때 그 플라톤이 정리한 소크라테스의 법정 발언 그 변명 그걸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미움을 받았는데 받은 이유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현명하다. 이게 이런 신탁을 누가 받아왔어요. 그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신탁의 잘못됐네. 답이 없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이 다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를 미워하죠. 그렇죠. 교만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신탁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정치가도 만나고 시인도 만나고 군인도 만나고 뭐 장인 그러니까 이 핸드크래프트 이 물건 만드는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고 다닙니다. 다 만난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신탁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을 해요. 거기서. 자기가 제일 현명하다고. 왜냐? 나는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반면 내가 만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 그 거만한 바보들이네. 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그런 건데.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을 때 나 자신을 알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내 성격은 어떤지 내 기질은 어떤지 이것만 생각해서는 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지 물질로서의 나. 예,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종으로서의 인간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몰랐죠. 몰랐지만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를 계속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늘날 소크라테스 같은 유형의 사람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과학을 공부하죠. 과학도 공부하죠.
왜냐하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나를 점검해보는 순간 예. 우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바로 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물질로서의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질적 존재로서의 나. 그 다음에, 뭐, 진화론, 뭐, 옛날에 뭐 공통우주성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나? 이런 것도 몰랐고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파인만의 자서전에 거만한 바보라고 파인만이 얘기한 그 사람들의 한 사례가 그때 유대인 신학자 랍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이 파인만한테 물어봐요. 뭐라고요? 박사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물리학자시니까 전기가 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탈무드에 이렇게 주일날에는 불을 다루지 말라고 나와 있어서 일요일에 애들이 텔레비전을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불이면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네. 전기가 불이 아니라 그러면 봐도 되는 거고 그런 취지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우선 전기가 불입니까 물으려면 그 사람이 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틀림없이 그 랍비는 불이 뭔지도 몰라. 불이 뭔지도 모르면서 전기가 불인지 묻는 거예요. 그 파인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그게 안 적어놨는데 제가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나는 이 유대교 랍비와 뭐가 다르지? 사실 그때 몰랐다는 거네. 예, 나도 불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렴풋이만 알았지. 그리고 전기가 불인지를 내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전기가 불이야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문과생들이 다 랍비네. 그래서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일하고.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 인류 문명권에서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거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알미 시작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야 공부를 그걸 알려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예, 모르는지를 좀 알아야. 사실 많이 창피했어요. 제가 파인만 책을 읽고 나서 좀 많이 창피했죠. 그게 50대였다고요? 나이 50대? 제가 1959년생인데 2009년도가 다윈 탄생 200주년 예. 그리고 종어기원 출간 150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리고 뭐 서점에 들렀는데 막 사방 과학책이 깔려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이렇게 봤더니 다윈의 해인 거예요 그때가. 2009년도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책 몇 권 이렇게 열심히 파는데 나도 몇 권은 사줘야지. 그래갖고 이제 주섬주섬 몇 권 담아온 게 제 과학 독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파인만 자서전이었어요. 회고록. 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신 거네 그때. 새로운 세상까지는 저는 아직도 텐데, 못 뜨고 있고. 예, 새로운 세상까지는 아닌데 여하튼 재밌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 드셨겠다. 그 이전에 막 철학자들, 뭐 2000년 전 철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 했는데 그런 과학적 지식 없이, 배경 지식 없이 그런 얘기 했다는 게 또 그걸 배우고 막 인문학, 그 철학, 그리고 공부를 했다는 게 좀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었겠네요. 그동안에. 아니, 이제 현대 과학에 비춰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많이 전제로 해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되게 이제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위대한 철학자나 이런 인문학자들은 그 부족하고 부정확한 또는 틀린 정보를 토대로 추론의 능력을 발휘를 하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쌓아가지고 또 들을 만한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걸 다 가려 들으면 남아있구나. 돼요. 네, 가려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편 이론들 중에서 수사학이나 이런 건 대박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글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근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게 뭐 로고스, 뭐 파토스, 그다음에 뭐 에토스 이렇게 세 개 얘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힌 그거는 이론이에요. 그건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천체의 운행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한 말이 다 틀렸거든, 전부 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천체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천체는 완벽한 구형이고 원형 궤도를 돈다고 얘기한 거라고. 이런 것들은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인문학 천재의 권위를 등에 업고 2000년 동안 진리처럼 통용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려서 보면 되죠. 이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 이렇게 책을 보면 크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네. 과학 분야별로.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뇌과학이거든요. 예. 나는 무엇인가 해서 이제 뇌과학인데 이 굳이 뇌과학을 제일 앞에 내세운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게 인문학하고 접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질문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이 있어요. 근데 과학은 나는 무엇인가라고 묻거든요. 그렇죠. 무엇인가. 네. 뇌과학이 결국은 이제 심리학과 맞닿아 있어요. 심리학은 문과 이과의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에서 추구하는 철학적 질문과 제일 직결되어 있는 과학 분야가 뇌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 교양서를 보면 순서가 그렇거든요. 물리학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이제 입자, 양자역학, 예, 원자 여기서 출발해서 네. 화학으로 가거든요. 원자와 원자가 붙어서 물질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화학으로 그게 화학이죠, 넘어가네. 그게. 네. 그러니까 원자들이 결합한 것이 화학이에요. 그런 물질들이 또 결합해서 세포를 분자를 만들어요. 그럼 생물학이네. 유기분자를. 이제 그 생물학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 유기분자에서 아주 다양한 종이 출현해서 쭉 와서 인간이 출현합니다. 인간은 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동물이거든요. 특수한 형태로. 그게 뇌과학이에요. 인간은 그냥 뇌예요? 그리고 뇌가 인간이라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이런 거 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전기화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뇌과학 위에 인문학이 서 있다고 보면 되죠. 구조상 보면.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과학 공부를 하려면 문과들은 양자역학부터 제일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과학자들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과학 교양서는 대부분 물리학에서 출발해서 화학, 생물학을 거쳐서 뇌과학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거꾸로 순서인데 하셨구나. 저는 문과니까 양자역학부터 하라 그러면 10쪽, 20쪽이 있다가 덮어요. 어려우니까. 맞아. 뇌과학이 그래도 좀 이무롭다고 그럴까? 그게 이제 손님들을 끌어들이려 호객을 재밌어. 하려면 좀 익숙한 메뉴부터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뇌과학이 제일 인문학 문과들한테는 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기도 한 그런 메뉴예요. 또 심리학도 재밌잖아요. 심리학하고 많이 겹치고 특히 요즘은 뭐 심리학, 뇌과학 책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뇌과학 이렇게 좀 책을 보다 보면 그 뇌가 우리의 뇌라는 것은 진화의 결과로 지금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진화의 도정에서 진화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제 사회생물학과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생물학으로 넘어가네. 그럼 이제 어떻게 생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우리 세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보다 보면 화학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화학이 사실은 물리학으로 전부 다 환원할 수 있거든요. 해체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으로. 분자의 구조, 조성, 그다음에 성질, 변화 이런 것들은 종국적으로 어떤 원자들이 어떤 비율로 들러붙었냐에 따라서 어떤 구조로 들러붙었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 화학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원소 주기율표를 이해를 하려면 양자역학을 모르면 그걸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이 순서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책을 닥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읽었는데 읽을 때는 쓰기는 그 순서로 쓴 거죠. 네. 이거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년 썼죠, 1년.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려면 1년에 책 한 권은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생계 수단이신데, 생계형 작가신데. 그렇죠. 근데 이게 쓰게 된 직접적 계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제 처가
그 과학 공부한 과학책 읽은 얘기를 쓰지? 그게 더 재밌지. 이제 평소에 저희가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지난주에 무슨 책 읽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아, 또 집에서. 예, 그래서 제 처가 인문학 책 읽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무슨 여러 해 말이죠? 동안. 제가 제 처한테 한 책 읽은 얘기는 대부분이 다 과학책 얘기였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학책에 빠져서 하셨구나. 생각해보니까 과학책은 제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구나.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읽고 나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이론, 인문학 이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근데 종교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제가 신은 존재하는가? 뭐 신이 어딨어?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무슨 개뿔? 인간이 신을 창조했지. 그럼 인간은 왜 신을 창조했는가? 두려워서 그랬겠지. 그런 식으로 문답을 해왔어요. 그러면 종교는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 믿는 사람한테는 진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헛소리고 권력 가진 자한테는 쓸모있는 도구지. 그냥 그렇게 이게 인문학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생물학책을 읽다 보니까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인간 군집에는 종교 행위가 진화하였는가? 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가, 뭐 신을 믿는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인간 집단에서 모든 인간 군집에서 종교가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 종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라는 게. 아. 신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러면 인간 군집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이 진화했을 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적응의 이익 또는 생존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행위가 모든 문명권에서 있냐? 예,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문명권에서 인간 군집에 종교 행위가 진화한 것은 어떤 적응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생물학자들은. 그러니까 그거 궁금하네. 예, 지금까지 제가 종교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각도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준 건 아니에요, 생물학자들이. 아, 생물학자들도 논쟁 중이에요. 근데 생물학이 답을 못 준다 하더라도 그 질문을 받은 것만으로 재밌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과학책을 읽으면서 그런 면에서 알지 못했던 질문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 다른 측면,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를 비춰보는 질문들을 많이 발견하는 거죠. 답을 받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진짜 짜릿한 거는 답 없는 질문인데 그 질문이 흥미롭고 처음 보는 질문일 때 그럴 때 지적으로 자극을 받거든요. 그 아무나 받진 않아요. 뭐 유 작가님 보통 그럴걸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좋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이제 그 권하는 거죠. 네, 여러분도 과학책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각 주에 책 소개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들의 소개를 각 주 분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꼼꼼하게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이런 소개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과학책으로 보기에는 깊이가 너무 부족한 책이기 때문에 더 깊게 어떤 분야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독자분들은 그 각 주에 제가 이제 말해놓은 그 책들을 보시면 좋을 거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죠. 근데 요거 그러면 다 이제 부인께서 읽어보셨겠네요. 그럼요. 뭐라고 검수를 얘기하세요? 다 해줬습니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주변부만 빙빙 돌았지만 그래도 뭐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 낫긴 하겠지 그런 정도. 예. 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읽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이제 들어야 되는데 더 할 얘기가 아니요. 지금 제가 사실 모신 거는 요거는 이제 믿기고 이거 책에 관한 얘기는 사실 유 작가님 개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방송에서는 거의 얘기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정치 뭐 현안 이런 질문을 워낙 대부분 받으니까 그런 얘기는 말할 기회도 별로 없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를 아니 또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쓴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 그제에 이어 오늘 또 유시민 작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뒤늦은 과학 공부를 통해서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구체적인 화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찰이 없는 철학적 질문은 마치 공중에 매달아 놓은 집 같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삶과 인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건데요. 과학 공부로 또다시 진화하고 있는 문과 남자 유시민. 오늘은 작가 유시민은 누구이고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에 이어 유시민 작가 다시 모셨습니다. 우리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뽕을 빼고 싶어서 지나는 말로 한번 제가 알릴레오 때 한번 나와주시오 했더니 선뜻 그러셔가지고 코를 깨셨죠. 코를 깬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해야죠. 사람 살아가는 게 다 주고받는 건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좀 다른 방송은 나가지 마세요. 어제 이제 얘기 중에 나는 누구인가 묻는 것은 인문학적 질문이고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게 과학적 질문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시민은 누구인가, 유시민은 무엇인가 솔직히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유시민 작가님 하면 워낙 이력이 다채로워서 정치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한때 토론 진행도 하셨고 또 논객으로 또 이런 작가로 저자로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작가 글 쓰는 일이 본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본업이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본업이 뭐냐를 판단하는 기준. 소득 중에서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는 활동이 어떤 거냐로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시점에서 주된 어떤 생계를 해결하는 소득이 어디에서 오느냐, 또는 라이프 인컴, 생애 소득 전체, 제가 이제 25살 때부터 예컨대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이제 제 손으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얻었던 총 소득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인쇄 수입이죠. 저는 글 쓰는 사람이에요. 네, 뭐 국회의원으로 한 5년간 이렇게 세금으로 봉급을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또 방송 출연료도 좀 보태서 살기는 했지만 잠깐이고. 예, 그건 잠깐씩이고 기본적으로 저의 삶은 글을 써서 생긴 책 인쇄 수입이 압도적이죠. 방송하시는 건 어떠셨어요? 아마 지금은 이제 저보고 오라는 데는 이제 대통령 좀 까는 그런 시사 프로? 네, 시사 프로에서만 오라 그러지 다른 데서는 저를 못 부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알쓸신잡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 그런 계통의 프로그램들은 저를 초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초대하면 나갈 용의는 있으신데. 뭐 봐서 그게 제가 기여가 될 만하고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할 수는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기회가 왔고 의미가 있다 싶으면 하는 건데 원래 제가 방송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이 없을 때는 본업에 충실하면 되니까. 예. 요즘 아주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그냥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실에서 혼자 보내고요. 조그만 작업실을 마련해서 집에서 작업실까지 한 30분 걸어가는. 걸어서 출근하고 걸어서 퇴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책 읽거나 글 쓰거나. 아하, 지금이 좋으세요? 너무 좋죠. 아주 평화롭고. 예. 그러고 보면 유 작가님 그 이제 정치하시고 이럴 때 표정과 지금 보면 완전히 다른 분 같거든요. 가끔 이제 방송에 뭐 짤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던데 아주 도끼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나 그런 표정에서 지금 완전히 바뀌셨잖아요. 그게 이 과학 공부하고도 무슨 관련이 좀 있습니까? 제가 정치 쪽에서 주로 시끄러웠던 때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부터 유력한 후보로 퇴임하실 때까지. 퇴임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2008년 선거에서 제가 이제 낙선하고 임기가 끝나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그게 2008년 5월 달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다시 정치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상 정치를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2009년 초부터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변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게 같이 오버랩이 되네. 그렇죠. 이제 그 뒤에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과학책 읽기 시작했다고 금방 세계관의 변화가 온 건 아니니까 이제 한 7, 8년 이상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인문학만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정치를 하던 시기에 그때는 확신하는 것도 꽤 많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도 굉장히 분명한 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옳지 않음이 명백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있었죠. 분노 이런 것도 그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옳은 증거가 있나? 정치는 사람의 일을 다루는 건데 여기에서 객관적 진리와 확실한 오류를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 과학적 기준 같은 거, 근거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상대주의적인 입장? 사람을 좀 더 오히려 이해하게 되셨네. 이해하게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과도한 기대를 버린 거일 수도 있죠. 원래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잘 몰랐거나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요소들 이런 것이 있다. 인간에게. 예컨대 이 사회생물학을 연구한 윤리학자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 양식들 중에는 이제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고 쉽게 바뀌는 게 있대요. 그게 정부 형태라든가 이런 거는 되게 쉽게 바뀌는 거래요. 그거는. 그다음에 어떤 요소들 결혼제도 이런 것들은 그거보다 좀 더 힘들대요. 바꾸기가. 경성, 연성이 있구나. 조금 더 오래됐고.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안 바뀌는 게 그게 사회적 서열을 만드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원래 그 본능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침팬지 사회를 관찰할 때 우리 제인구달 박사 뭐 다큐 같은 거 보면 거기 수컷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서열이 쫙 짜여지잖아요. 이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을 하면 반드시 서열을 만든다는 그럼 거예요. 탈권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 그러니까 서열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 차이만 있어요. 그 차이는 있지만 서열 만드는 그 자체를 깨기는 어려운 거고. 깨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뿌리 깊은 인간 본성의 한 요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대는 이제 포기를 하시겠네. 이걸 알아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평등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겠구나. 아. 사회적 위기의
완전한 타파. 이것도 안 되겠구나. 위계화서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적 기준, 그것도 뭐 문명적이라는 말에 따옴표를 쳐야 돼요. 이게 사실 뭐 문명적 기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문명적 기준이 뭐냐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각자가 직계 문명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는 객관적 진리가 없어요. 굉장히 인문학을 너무 폄훼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 그제 이어서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주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저 사람이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적다. 이거는 나눌 수가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주장이 맞다. 진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보편적인 어떤 가치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상들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질서를 위협하는 걸로 인식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 흑인노예 해방 주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극단 사상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영국에서 참정권 운동 서프로제트라 그래서 여성 참정권주의자들이 테러를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막 그 왕세자가 주최하는 경마대회에 뛰어들어서 죽고 막 그럽니다. 극단주의자의 준동이에요. 그렇죠. 불과 150년, 130년 전이에요. 오. 그 다음에 뭐 만인이 평등하다. 이거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뭐 주권 재민, 이거 왕권 신수설, 이거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 모든 인민이 전부 다 주권자다. 이런 건 다 극단적인 사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보편적인 사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극단적인 것도 아니에요.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을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은 아주 많은 우리가 보통 따옴표 치고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사상 중에 어떤 것들은 보편적인 게 돼요.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때문에 역사의 발전 아닌가? 역사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역사의 발전까지는 모르겠지만 문명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발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데 제가 이제 생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도 못 물려주더라고요. 유전을 통해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높은 수준의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생물학적 유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는 못 물려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7만 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태어날 때는. 이게 모든 것은 태어나서 이게 사회 속에서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지.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요. 모든 인간 개체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문명이 번성하고 그랬던 사회가 망하잖아요. 세계사를 보면 왕조가 200년도 못 갔습니다. 중국 경우에. 그리고 저 아랍권은 더 짧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세계를 뭐 정복한다고 해서 뭐 아메리카에 가서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고 뭐 다 했잖아요. 그게 100년을 못 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리를 영국이 빼앗았는데 영국이 빼앗아가지고 한 200년 못 가서 1차 대전 때 끝났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데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거든요. 지금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라는 어떤 그 역사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정말 속절없이 허물어지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한 사회에 그런 기운이 모이고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서 문명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회에서 태어나는 어떤 개인도 그거를 받아서 태어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기 시작하고 이제 시스템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외적 내적 요인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망하게 그 문명이 꺼져버리거든요. 축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세계사 지금 한 200여 개의 국민 국가가 있는 지금 현대 세계사를 보더라도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저런 나라들이 원래 저랬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주 정상적으로 그 높은 문명적 수준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이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사회에는 항구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안정적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인류 역사 20만 년이라 그러는데 이제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규모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7만 년 전부터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대개 2, 3천 년밖에 안 됐고요. 이 2, 3천 년 동안에 그 양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패턴의 일들이 인간 사회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문명이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 환상 이런 것들은 인간을 잘못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 배경에 과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생물학.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쭉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생물학을 보면 문명이 만들어낸 어떤 것도 예. 유전이라는 생물학적 수단으로는 단 한 개도 못 물려준다. 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회적 규칙, 예. 교육, 예. 제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사회화가 되고 학습이 그렇죠. 되고 예.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예,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왜 이타 행동을 하느냐? 예.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타 행동을 하잖아요. 동물도 이타 행동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생물학자들이 다윈이 종의 기원과 그 뒤에 10년 후에 그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이런 걸 낸 뒤로 인간의 이타 행동을 해명하는 것이 생물학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근데 인문학에서는 인간이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선악설 논쟁을 해왔어요. 그렇죠. 피차간의 증거 없이. 예. 근데 지금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답은 결국은 유전론이에요. 그 모든 이타 행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가족 집단 사이에, 특히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서 맨 먼저 이타 행동이 시작이 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 형제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에, 그다음에 친척들로, 그다음에 이웃과 친지들로 이렇게 넓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생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해명해낸 이제 유전학적 증거에 입각해서 해명해낸 이타 행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인간은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타인에 대해서도 이타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아직 다 해명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닌가? 이타적인 행동. 그것도 여러 학설 중에 하나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친족 이타주의를 설명하는 해밀턴이라는 그 생물학자가 1960년대에 발표했던 여러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쇼크를 먹은 게, 그 논문에 따르면 이제 생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인문학을 공부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완전 이상적인 사회는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문학의 영역에서 이상 사회에 대한 그런 상상이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결론으로 귀착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 할지라도 어떤 제도를 내놓으면 반드시 그 제도를 악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인 인간에 관한 진실 이런 것들이 생물학에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청사진, 이상사회에 대한 청사진에 따라서 사람의 본성을 재단하고 바꾸려 들고 개조하려고 하고. 그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더 큰 비극을 초래할 뿐이다.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라는 것은 저는 생물학적으로 해명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 작가님 보면 학창시절 대학 때는 이제 운동권 또 뭐 그냥 운동권도 아니고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그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사회를 꿈꿨던 것 같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렇게 현실의 발을 이렇게 디디게 되지 않았나. 그 정치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이상적인 걸 꿈꾸던 시절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예능도 하고 하실 때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세상과 어느 정도 이게 타협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더 좋아지셨거든요.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좋아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그 어떤 청사진에 따라서 사회를 인위적으로 개조하려고 하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인간 사회가 더 좋은 쪽으로 움직여 온 데에는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의 실패에 빚을 진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로 순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을 가지고 부딪혔을 때 그 몇 %라도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나아진 거지.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므로 제일 바람직한 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세상이 좋아진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이런 태도는 그냥 세상과 불화를 빚고 이제 존재하고 있는 현실과 불화를 빚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한 인간이 인생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부딪혀주기를 바라는 건지도 몰라요. 네. 충분히 부딪혀 주셨으니까 젊었을 때. 충분하지는 않고 깔짝깔짝 살짝 했죠 저는. 예. 그 그렇죠. 정도. 예. 저기 정치는 어떻게 입문하신 거예요 처음에? 정치는 하도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훌륭한 인간으로서도 훌륭하고 정치인으로서도 훌륭하고 법률가로서도 훌륭한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덜 훌륭한 자들이 굉장히 비하하면서 무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일종의 공분을 느꼈다고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친분이 있고 이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아주 불리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뭐 이런저런 하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더라면 좋았을 일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평생 양지 쪽에서만 살아온 인간들이 지금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상태로 와 있는 어떤 정치인이 거기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헤쳐온 가시밭길 우여곡절 이런 것 속에서 하자를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을 제가 그냥 참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팔자에도 없는 국회의원 장관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정치는 왜 근데 그만두셨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너무 비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내 뜻을 좀이라도 이루려면 이게 지금 대중민주주의를 하니까 50.1%의 찬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0.1%의 찬성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은 그걸 하셨어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왔나. 내가 무슨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이런 비굴함을 견디면서 이걸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거예요, 저는. 네, 그런 거를 다 견디면서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룰 때까지 쿡쿡 참으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고 이런 사람이라야 이제 정치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유시민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유시민과 밖에서 아는 유시민과 사이에 정말 억울하다 이거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볼까 하는 부분이 뭐가 있으시죠? 그런 거 없지는 않은데 굳이 뭐 그런 거 말하면 뭐해 그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야? 나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나는 나대로 살고. 그 나를 보고 뭐 욕할 사람은 욕을 하고 뭐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그런 거지. 그거를 뭐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뭐 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I don't care. 그냥 뭐 나는 나대로 내가
옳다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하면서 산다. 그 남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 사람 문제지. 그래도 내 문제는 그래도 아니다.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후대 역사에 유시민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기억은 될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이 뭐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 죽고 났는데 뭐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죽고 없는데. 알겠습니다. 예,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 책 내셨는데 예. 다음 책 혹시 지금 예정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예정된 거는 유럽 도시기행 3권을 내년에 낼 계획으로. 거기도 부인과 같이 가신 그렇죠. 사진사로서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같이 상의하면서 다니고 하니까 뭐 동선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내년 한 6월이나 이맘때쯤 3권을 내는 거 그까지가 지금 계획이고요. 예. 다른 계획은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아, 정말 이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가 정말 올해 말까지 계속 1위권을 유지하면서 좀 갔으면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럴 거라고 봐요. 네. 요즘은 그 책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종이책을 인쇄하는 이 출판 산업이 점차 빠른 속도로 사양 산업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이책 산업의 거의 마지막 세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주 없어지는 않겠지만 이제 미디어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살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아서. 아니, 몇 살까지 이거 글을 쓰시고 책을 쓰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은 하죠. 이제 앞으로 몇 권 안 남았어요.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음에는 뭐 지금 좋아하시는 낚시나 뭐 바둑이나 뭐 어떤 등산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요리에 관한 책을 쓰려고 요리, 기획했다가 음식. 제 매니저인 아내가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그제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이렇게 불러서 말씀도 들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을 쓴 유시민 작가였습니다.